국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언론개혁과 가짜뉴스 등을 둘러싸고 날선 공방이 오가는 가운데 민주당 최일선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국회 과기방송통신위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제21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청와대 대변인 역임.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자마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외압 논란 등으로 여야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단식을 계기로 단합을 강조. 우리의 이번 단식은 포문을 여는 단식이 되어야 했으면 좋겠다. 국회 안에서 대표가 쓰러지지 않도록 더 가열차게 싸우고 국민들에게 우리 민주당이 이렇게 끝까지 버티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우리의 몫인 것 같다. 고민정 최고위원이 바라본 이 대표 단식과 이념 논란 등 주요 현안을 집중 분석합니다.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됐지만 여야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둘러싼 이념 갈등, 해병대 고 최상병 관련 수사 외압설, 이재명 대표의 단식 등으로 정치권이 시끄러운데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국회 상임위 중에서 최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뜨겁습니다. 네.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설전이 이어지고 있고 지난번에는 임 위원장 대신 C라고 칭해서 논쟁이 있었는데요. 요즘 과기방통의 최대 이슈는 어떤 겁니까? 이동관 위원장의 등장으로 인해서 너무 정도를 벗어나는 말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폐간이라는 단어를 특히나 이제 뉴스타파를 대상으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할 권한이 방통위에는 있지도 않거니와 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한 언론사의 폐간을 논할 수 있는가 굉장히 위험스러운 발언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쏟아내고 있고 제가 그날 이동관 C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BBK 사건조차도 가짜뉴스라고 얘기하는 것을 도저히 참아 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네. 국회의원의 몫이 입법을 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국민을 대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국민의 상식에 어긋나는 발언이 너무 금도를 넘어섰을 때는 함께 분노하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동관 위원장이 향후 방통위를 어떻게 과연 정상적으로 끌어나갈 수 있을까 궁금하긴 하지만 이미 지금 그 태생 자체가 비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방통위는 5명의 위원들로 구성이 돼서 합의제 기구를 만들게끔 다른 부처와는 다른 형식의 구조를 만들어놨는데 네. 지금은 딱 2명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본인 그리고 한 사람은 이상인. 네. 이 2사람만으로도 합의제 기구라는 방통위가 과연 존재 의미가 있는가. 그 안에서 하고 있는 회의만 혹은 뭐 인사 혹은 정책을 바꾸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의결이 법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것 또한 그러면 왜 5명을 안 채우고 2명만 있는가.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 최민희 위원 이 사람을 이미 국회에서는 의결해서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6개월 동안 임명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즉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방통위의 합의제 기구가 만들어지는 걸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비정상을 언제까지 끌고 나갈 건가 참 의문스럽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위원장은 이 가짜뉴스는 중대 범죄이자 국기 문란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지금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사실 가짜뉴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가짜뉴스의 판단 기준, 주체, 처벌 수위 등 이걸 어떻게 누가 하느냐 문제 아니겠습니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확합니다. 그 기준을 누가 만들 것이며 어떠한 기준을 들이댈 것인가. 그리고 정부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뉴스타파를 향한 가짜뉴스로 인해서 폐간까지 논의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가. 일단 보면 그 기준을 세우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늘 이 방송, 언론과 관계되어 있는 것들에서는 정치 후견주의를 배제하자는 그 운동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야를 넘나들면서. 그래서 방송사의 그 사장을 뽑는 것들도 정치인들은 최대한 빠질 수 있게끔 법 개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그 기준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정파적인 논리가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인데 지금 뉴스타파를 향한 모습을 보면 그 진실 여부는 또 이제 언중이라든지 그걸 기준을 따지는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이제 따져봐야 될 일이고 다만 정부기관에서 그 폐간을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네. 그리고 그 진실성 또 진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많이 오염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다른 종류의 가짜 뉴스, 그러니까 팩트가 틀린 뉴스들에 대해서도 그러면 폐간을 과연 논한 적이 있었던가? 네. 가장 최근에는 그 건설노조 조합원인 양회동 씨의 분신 당시에 조선일보가 가짜 뉴스를 만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그럼 폐간을 얘기할 것인가? 네. 이제 조선일보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청와대 출신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뭐 그 전국 상황들을 논의할 예정이다라는 가짜 뉴스가 있어서 그건 이제 저와도 상관돼 있어서 제가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있는 조선일보에 대해서는 과연 정부가 폐간을 논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 네. 물론 가짜 뉴스가 나오면 화가 나기도 하고 고쳐야 될 의무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정정 보도도 하고 사과도 하고 때로는 고소고발까지도 갑니다. 그러한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굉장히 감정적으로 나서는 것은 언론 전체를 병들게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것은 이 뭐 뉴스타파만이 아니라 MBN도 그렇고 뭐 MBC도 그렇고 뭐 조선일보든 중앙일보든 모든 언론사들이 한 목소리로 언론의 폐간 여부에 대해서 정치권과 정부가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긋는 게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단식 지금 열 하루째입니다. 네. 단식하는 곳에서 최고위원회가 열리기도 했는데요. 건강이 만만치 않을 텐데 이 대표의 단식 당내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까? 일단 처음 시작할 때는 출구 전략이 있느냐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결정을 할 때에도 왜 그런 고민을 안 했겠습니까? 그리고 과연 출구 전략이 있을 수 있을까에 대한 반론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지금 대한민국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물가가 상당히 위험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최수근 상병 문제 같은 경우는 권력의 외압이 있었던 사건이고요. 그리고 고속도로 김건희 로드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는데 이 양평고속도로 문제도 권력의 실세가 이 엄청난 예타까지 통과한 사안이 한순간에 뒤집혀버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후쿠시마 오염수는 국민의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고요.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은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하면 다 잡혀 들어가고 있고 언론인들은 요새 고소고발 당하는 언론인들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들은 끝도 없는 탄압들을 받고 있는데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는 야당에 그것도 민주당이 그것도 대표가 출구를 생각하고 무언가를 싸우는 것이 과연 맞느냐. 네. 지금은 국민들의 고통을 같이 분담한다는 마음으로 같이 나서자. 그래서 이것이 어떤 하나의 투쟁의 마무리 단계가 아니라 시작을 여는 포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마무리는 아마 국감을 통해서 많은 사건들의 그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 중에 한 예가 그 최수근 상병의 이 외압과 관련해서 국방부 장관에 대한 겁니다. 저희 민주당에서 지난 금요일에 이미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요. 당장 해임을 해야 될 사안입니다. 네. 너무나 명백하게 외압인 것이 밝혀져 있는 상황이라 대통령이 경질 해임을 해야 할 사항인데 아무런 답이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나 이 방송과 관련된 방심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법적 절차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해외에 나가 계시는 바쁜 시간 와중에도 해임에 대한 결재들은 다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국방부 장관의 해임 결정에 대해서도 못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네. 그러므로 저희는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오늘 토요일이긴 하지만 탄핵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언제까지 계속 대통령의 답변만을 기다릴 수 있는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이 대표 단식을 놓고 검찰 소환 조사를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여권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 어제 검찰 소환 조사가 있었고 추가 조사 여지도 남겨놨는데요.
그 이후 이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네. 검찰은 지금으로서 보면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단식과 함께 당내에서 부결시켜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고채구 의원은 어떤 입장이세요?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와 관련돼서 갖고 있는 생각인데요. 네. 뭐냐면 과연 검찰이 구속영장을 칠 것인가. 일단 첫 번째로는 이 단식 들어가는 것 자체를 이제 방탄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고 시작할 때도 그런 비판을 할 거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범죄자들에 대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게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원리입니다. 네. 그러나 뭐 범죄자도 아니려니와 심지어는 지금 단식으로 몸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 있고 김성태 전 의원 같은 경우도 8일인가 9일째쯤에 단식을 종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10일째가 되면 몸 상태가 어떤지 뻔히 알 텐데도 검찰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의사가 기본적인 진단을 좀 하고 조사를 이어가도 되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정도의 그 요식행위는 할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밤 10시가 돼서나 나왔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이해할 수가 없는데 거기에다가 추가 소환까지 다시 한 상황입니다. 이 사람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 알매도 불구하고. 그래서 과연 이런 것이 과연 검찰에게 정무적으로 옳은 판단일 것인가.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그래서 그것은 오히려 그 패색이 짙어지는 패를 던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네. 또 하나는 구속영장을 왜 청구할 것 같지 않은가. 국민의힘과 정부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존재로 인해서 민주당이 늘 들썩들썩하고 네. 또 검찰의 조사가 나올 때마다 들썩이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총선까지 계속 이 사안을 쥐고 가려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무언가를 던지면 혹은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좌우당 간에 뭔가 결판이 나도 날 수 있기 네. 때문에 그것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총선 전략으로 이기는 전략으로 판단하지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사실은 영장을 과연 청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네. 쪽에 가 있습니다. 다른 분들과 다른 견해인데 영장이 네. 청구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입장인데요. 네. 만약에 왔을 경우에 그렇다면 민주당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이냐 이 문제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대표의 판단이 가장 중요할 거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의원들도 각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워낙 사람 수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네. 다만 지금 상황은 그 대정부질을 통해서 의원들의 그 참을성이 한계에 다다랐다. 네. 왜냐하면 이제 당내에 대표에 대한 불만, 지도부 최고위원들에 대한 불만들도 많이 있을 테지만 이번 대정부 질의에서는 국무총리와 장관의 태도들이 도를 완전히 넘어섰거든요. 네. 의원들을 향해서 비아냥과 조롱을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국회의원 고민정이 개인으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대표기관으로서 질문을 던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리를 지르거나 뭐 야유를 하거나 욕을 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태도는 굉장히 불성실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의원들도 우리가 여기에서 더 참아야만 하는가, 언제까지 그래야 하나 하는 분노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서 이번 국감에서는 아마 상당한 이 분노 게이지가 올라온 상태에서 정부 여당과의 싸움들이 벌어질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 단식을 계기로 민주당 또 민주진영 하나의 단합의 계기가 되고 있다고 보세요? 저는 확실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비명계든 반명계든 뭐 하여튼 다양한 사람 원내 원외 할 것 없이 다양한 분들께서 지금은 이 지경까지 정부가 혹은 여당이 저럴 수가 있나. 네. 대표적인 사건이 태영호 의원의 난동이었죠.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여당이든 야당이든 단식의 경험들은 늘상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권이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그 사람으로서의 도리의 네. 선이 있는데 그걸 넘어버리는 사태였고요. 또 하나는 통상 정무수석, 즉 대통령실에 있는 정무수석 단위에 있는 누군가는 와서 대통령의 말을 직접 전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건강을 묻고 안부를 묻고
그리고 여당의 대표도 안보를 물어야 하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그런 게 지금 전혀 없는 상황이죠. 네. 요즘 대한민국 이념 논쟁 한창입니다. 홍범도 네. 장군 흉상 이전 문제, 또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조총련 조책,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도식 행사 참석 등을 두고 여러 이제 공방이 오고 있는데요. 이념 논쟁의 배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전체주의로 다시 회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머릿속에 아주 강하게 뉴라이트적 인식들이 박혀있나 하는 의심도 좀 듭니다. 그걸 어디서 발견했냐면 통일부 장관의 대정부 질의 답변을 통해서 확신을 했는데요. 장관의 그동안의 이력이나 이거는 인사청문회에서 뭐 다들 알고 있는 사항이고, 다만 이 사람이 대통령을 대신해서 통일부를 관리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의 입에서 국민 주권을 부정하는 발언이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바로잡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민주주의의 퇴행이 정말로 눈앞에 다가왔구나. 그래서 저는 2023년을 살고 있지만 실상은 이 1970년대나 80년대를 살고 있는 흑백 TV를 매일같이 보고 있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대통령께서는 전체주의적 사고, 그리고 독재 시절에서 본인이 비판했었던 그런 독재자의 모습을 자꾸 보인다면 옆에 있는 참모들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려줘야 되는데, 제가 지금 1년 반 동안 보면 대통령을 말릴 수 있는 사람은 김건희 여사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어 보이고요. 네. 그러나 이제 김건희 여사조차도 비판을 많이 받다 보니 앞서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무엇보다 또 정치를 한 분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은 대통령의 참모가 모두 사라져버린 정부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지난 수해 때 인명 구조를 위해 출동했다가 숨진 해병대 그 최수근 상병 예.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서 항명이냐 외압이냐 이 논란이 격해지고 있는데요. 네. 민주당은 특검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검은 물론이려니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장관의 탄핵까지도 해야 한다고 강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검사를 죽이고 있는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검사 당시에 본인의 수사에 외압이 들어왔던 것을 강하게 항명을 했었던 게 윤석열 검사의 모습이거든요. 거기에 박수를 보낸 수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의 자리까지 보내드린 것이죠. 그러나 지금의 이제 박대령의 이 상황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윤석열 대통령만큼은 그 마음을 헤아려 줘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분노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진노하면서 왜 이 사건을 이렇게 해결하느냐. 저는 믿을 수 없는 대통령의 발언이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걸 바로잡으려는 노력, 혹은 국방부 장관이 책임을 지고 본인의 자리에서 물러나기라도 했다면, 아, 그래도 윤석열 검사는 아직 살아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장관은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있는 걸 보면 윤석열 검사는 정말 사라진 것 같다 하는 네.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플랜 B 얘기가 한때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체제가 아닌 뭐 다른 총선 체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플랜 B는 제 머릿속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윤석열 정부의 탄압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뭉쳐서 국민들의 방패막이가 돼줄까를 고민해야 되지, 우리 당이 그 다음 플랜 B, 플랜 C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건 너무 한가한 얘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그래서 더 집중적으로, 더더군다나 대표가 지금 어쨌든 목숨까지 걸고 단식을 하고 있는 마당이니 각 분야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과방위니까 언론 영역을, 후쿠시마, 또 최수근 상병, 이 각 분야마다 어떻게 보호하고 방패막이를 칠 것인지를 치열하게 고민해야 될 게 저희의 플랜 B라고 생각합니다. 네. 내년 총선의 최대 화두는 무엇이 될까요? 뭐 여당 심판, 야당 심판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데 총선 전망과 함께 한번 짚어주시죠. 내년 총선은 당연히 지금 현재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거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모두 동일한 그 결과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됐을 때 대통령의 평가가 어떨까, 그리고 거기에 대항하는 야당이 그만큼 실력이 있는가에 대한 평가는 받을 텐데, 지금 당장 저희가
뭐라고 단언하기는 참 어렵지만 쉽지 않은 싸움에 있다. 네. 민주당이 몸집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둔한 것도 사실이란 생각이어서 훨씬 더 민첩하고 날렵하게 또 전곡을 찌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이번 국감은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마지막 진검승부를 치러야 될 전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서 국민들에게 확실한 어떤 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추석을 앞두고 물가는 뛰고 경기는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여야는 여전히 이념 논쟁과 상호 비방에 치중합니다. 민심은 민생을 챙길 때 얻을 수 있습니다. 9월 정기국회가 파행으로 치닫지 않도록 소모적인 대립 멈춰 세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주의, 민생 파괴, 평화 파괴 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 주권을 부정하는 국정 행위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화무 11홍이라 했습니다. 권력이 강하고 영원할 것 같지만 그것도 역시 잠시간일 뿐입니다. 하여간 황제 수사, 황제 출석의 전문가 같습니다. 토요일을 일부러 택해서 가겠다는 그 꼼수 참 정말 대단합니다. 어떻든 출석하겠다는 것은 반길 일이고요. 환영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절도죄를 짓거나 사기죄를 짓거나 이렇게 소환을 받았을 때 단식하면은 수사가 없어지겠습니까? 통상 형사사건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탈진해서 쓰러지고 생명이 위독하겠다고 해가지고 실려가는 거 외에는 지금 달리 방법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호김 전 의원님, 단식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어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면서 권력은 잠시일 뿐이라며 화무 11홍이라고 말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게 민주투사 코스프레라고 비판을 했네요. 권력이 화무 11홍인 거는 맞는데요. 이게 국가 권력이든 아니면 당의 권력이든 어떤 조직이든 권력을 쥐고 있는 측에서 쉽게 잊어버리는 명대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민주투사 코스프레라고 국민의힘에서 비판한 이유는 예를 들어서 야당 대표로서 어떤 국정이라든지 정치에 대한 이슈만 있으면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그동안 오랫동안 이 사법 리스크가 화두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양당 간에 이러한 그 공방이 계속되는 것 같고요. 특히 단식 중에 이제 검찰 그 조사를 받고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입이 더 거칠어진 것 같은데 과연 어떤 식으로 기결될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리라 봅니다. 네, 현근택 부원장님, 네. 민주당은 이번 조사에 대해서 추석 밥상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 이슈를 올리겠다는 검찰의 술책이고 정치 수사다 이렇게 규탄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쌍방울 수사라는 게 대선 때부터 문제가 됐습니다. 그때 사실 변호사비 대납한 거 아니냐 이걸로 문제가 됐거든요. 그다음에 스마트폰 비용, 그다음에 방북 비용이라는 얘기도 지금 1년째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홍준표 시장이 검사 출신으로서 정확히 얘기했는데 내가 수사할 때는 이런 건 2달이 다 끝났다. 근데 지금 1년 반째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1년 반 동안 이제 수사만 계속하다가 앞으로도 이제 주변에 검찰 주변에나 기자들도 얘기 들어보면 5년 내내 계속 수사만 하다 끝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경제도 어렵고 민생도 어려운데 결국은 아마 이제 12일 날 소환하면 2차 소환이 되고 보통 이제 소환하면은 이제 며칠 후에 하거든요. 네. 그럼 이제 다음 주말 정도에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 12일 이후에 그러면 아마 추석 서로 조율하기로 한 거죠 지금? 12일 날은 아마 갈 가능성이 검찰에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갈 네. 가능성이 많은 것 같고 그런데 그러면 결국은
민주당에서는 계속 그래왔죠. 비회기 기간전에 청구해라, 수사해서. 지금 네. 크게 달라진 것도 없는데. 근데 하필이면 꼭 정기국회 때 추석 앞두고 소환하고 또 영장 청구하려는 거 아니냐. 그러면 당연히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죠. 방금 말씀하셨듯이 검찰이 이 대표에게 둔 혐의는 당초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대북 승부 관련한 문제에 방점을 두고 있는데요. 정우김 전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점을 문제로 보고 있다고 보는지요? 지금 쌍방울에서 스마트팜과 관련해서 500만 달러 그리고 이재명 대표, 당시 이재명 지사였습니까? 방북 비용 300만 불을 자신들이 대신 송금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이재명 대표가 알고 있고 보고받은 것으로 본인은 지금 인식한다는 주장을 일관성 있게 지금 하고 있고요. 네. 물론 이제 이 상황에서 굉장히 깊이 연루되어 있는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지금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해서는 2019년에 북한과 쌍방울 간의 경제협력 협약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일관성 있게 줄기차게 자기는 관여하지도 않았고 참여하지도 않았다 그러는데 동영상에 보면은 이화영 부지사의 목소리가 지금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협약식 이후에 또 어떤 술자리에 동영상에 지금 이화영 부지사의 얼굴이 있다 하니 물론 그게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라 하지만 상황적으로 볼 때 과연 이화영 부지사가 이렇게 자기 진술을 뒤집는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뢰를 둘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조폭 출신의 기업가가 단지 어떤 그런 자신의 생각만으로 이런 방북 비용을 자그마치 300만 불이나 대납해 줄 수 있느냐라는 상식적인 질문에 봉착할 수가 네.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이 아직까지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추석밥상에 지금 올리기 위해서 그런다라는 주장은 맞지 않는 것이 애초에 좀 더 소환을 일찍 할 수 있었는데 뭐 변호사가 바뀐다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추석을 앞두고 이런 상황이 개진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명확하게 진실이 무엇인가가 중요한데 실제로 지금 정치권에서는 사실 그 자체보다는 어디에 법적인 그런 그 구멍이 있는가 마치 또 어떤 그 법 기술을 지금 서로가 구사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으로 지금 변질돼서 아쉽습니다. 검찰이 이번에 이재명 대표 소환 조사에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계기가 됐잖아요. 근데 이 전 부지사가 최근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한 진술은 검찰 강압에 따른 허위였다. 자필 진술서 등을 내놨는데 진술이 바뀐 배경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뭐 본인이 그대로 얘기한 것 그대로처럼 사실 네. 주변, 그러니까 부인, 아들, 뭐 주변인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수사와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본인도 일단 작년 10월에 구속됐으니까 지금 한 10개월가에 구속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압박을 받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결국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수사를 하다 보면 네. 결국은 이제 구속시켜놓고 주변 사람들 계속 이제 소환 압박하면서 뭔가 원하는 답을 해라. 사실은 이 얘기가요. 지금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 뭐 방북 비용 300만 달러는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1년 내내 들어온 얘기예요. 결국은 그거에 대해서 보고했다. 이 얘기를 하라는 건데 지금 뭐 검찰은 뭐 증거가 탄탄하다 그러는데 증거라고 새롭게 좀 우리가 잘 모르는 증거는 그거예요. 국정원 직원이 관여돼 있었고 국정원에 이걸 보고했다. 근데 결국은 그것도 이제 안부수의 이제 얘기를 근거로 한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말입니다. 네. 핵심적인 거는 제3자 뇌물이 되려면 제3자는 북한이에요. 결국 돈 받은 사람은 북한이거든요. 근데 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받았다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받았다는 이화영 사람이 인정을 해야 되나요? 그렇죠. 네. 받은 사람이 인정해야 되는데 그럼 뭐 북한 뭐 김정은을 압수수색할 수도 없고 뭐 수사할 수도 없고요. 그러면 결국은 뭔가 영수증이나 물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제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화영 공소장이나 김성태 공소장에 보면 돈을 줬다는 금액이나 날짜나 장소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돈 줬다는 근거도 김성태 진술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궁금한 건요. 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랬을 경우에 재판 과정에서 초기에 검찰에서 조사된 내용이 인용이 됩니까? 법적으로는 인정이 안 됩니다. 네. 참고 자료로만 쓰입니다. 예전에는 검찰에서 진술한 거를 도장만 찍으면
법정에 가서 내가 그 사실이 아닙니다 해도 증거 능력이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경찰 진술이랑 똑같아요. 사실이 아닙니다 해버리면 그거는 그냥 참고 자료밖에 못 씁니다. 네. 결국은 그래서 이번에도 검찰 입장에서는 그거를 증거로 내고 만약에 동의를 하면 그걸 법정에서 그 말을 이제 들으려고 했던 건데 그것까지는 안 간 거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은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다시 돌아온 거죠. 물론 이제 예전에 그 말을 했던 서류는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법정에서 증언을 안 했기 때문에 뭐 제가 보기에 뭐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우김 전 의원님, 대장동 수사 관련해서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둘러싸고 여권 지금 연일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거론되던데 어떤 배경이죠? 지난 대선에 2022년 3월에 이 녹취록의 일부가 편집돼서 이제 공개가 됐는데 사실은 그 녹취록을 듣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거기 커피 얘기가 나오고 윤석열 검사 얘기가 나오고 부산저축은행 얘기가 나오니까 마치도 대장동 사건의 씨앗은 2011년에 윤석열 검사가 그 조우영이라는 사람의 어떤 죄에 대해서 덮어주고 뭔가 이제 거기서 그 씨앗이 잉태돼서 대장동으로 확산됐다라는 인식을 강하게 주었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것을 공개한 신학님이라는 사람, 전직 기자이면서 뉴스타파의 전문위원이죠. 이 사람이 인터뷰 대상인 김만배 씨에게 돈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원래 인터뷰는 2021년 9월에 했는데 왜 이거를 2022년 3월에 대선 사흘 전에 소위 터뜨렸는가?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책값, 책 3권 값으로 1억 6,500만 원 총 받았다 그런데 계약서에 보면은 그 계약한 날짜는 오히려 돈을 받은 날짜보다 또 6개월 뒤로 가서 2021년 3월로 되어 있으니 이게 뭔가 조작의 냄새가 강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이게 다른 일도 아니고 대선이었기 때문에 여당으로서는 심각하게 보지 않을 수가 네.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뉴스타파에서 전문을 전부 공개를 했는데 제가 다 보고 왔는데요. 네. 그 전문도 지금 해석이 여야가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뭐 그 전문을 보면 애초에 그런 조작할 의도로 이러한 인터뷰를 한 게 아니고 뭐 설명을 하지만 또 보기에 따라서는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정교하게 플랜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문 대통령까지 거론되는 이유는 그런 식으로 지금 2010년대 후반부에 이재명 시장이 시장일 당시에 대장동 비리를 얘기하는데 느닷없이 2011년에 그 시드머니가 되는 부산저축은행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지금 야당의 주장이라면 네. 오히려 그 부산저축은행의 문제는 2003년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이었을 때 당시 금감원에서 부산저축은행의 주가 조작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었는데 민정수석이 외압을 행했고 더군다나 그 후에 부산에 그 부산이라는 법무법인이 있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그런 외압이 있은 후에 나중에 거기에 특혜 수임이 이루어졌다. 그러다 보면은 그 씨앗은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 아니냐 해가지고 지금 정치적 공방이 가열차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검찰이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서 특별 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배후 세력이 존재했는지 등 폭넓게 규명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게 사실상 민주당과의 연관성을 보겠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죠. 뭐 지금 뭐 검찰뿐만 아니라 뭐 서울시 뭐 방통위 모든 전 부처가 다 나선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뭐 커피를 누가 타줬는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당시 뭐 중수이과장이 타줬는지 그 밑에 박모 검사가 타줬는지 직원이 타줬는지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 어쨌든 1,800억이 시드머니가 돼서 대장동에 들어간 것이고 근데 그 당시에는 조우영 어쨌든 처벌을 안 받았습니다. 변호인이 누구였냐? 박영수였고요. 박영수는 당연히 윤석열 지금 대통령을 어찌 보면 밑에서 특검에서 일을 했던 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처벌을 안 받았습니다. 몇 년 후에 수원지검에서 다시 구속되고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핵심이 뭐냐? 커피를 누가 타줬냐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왜 처벌을 안 받았고 나중에 처벌을 받았느냐? 이게 핵심인 거죠. 네. 그런데 지금 뭐 청년 최고위원도 뭐 근거를 제시했다고 했는데 근거라도 보니까 뭐 그 당시에 법안 발의한 거나 무슨 뭐 SNS에 글 올린 거나 이런 게 있었고 지금 뭐 공산당 갔다 이 얘기 했다고 근거라 그러는데 그 얘기는 뭐 그전부터 계속 쓰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하도 이제 뭐 많이 뺏어가니까 공산당이냐 이런 얘기들은 많이 나왔던 거라서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는 뭐 민주당의 관련성은 이제 크게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지금
뭐 후쿠시마 문제라든지 홍범도 홍상 철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념 논쟁이라든지 지금 집권 여당이나 대통령실 굉장히 코너에 몰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저도 돈 받은 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기자회견이든 뭐든 간에 어쨌든 대가로 돈을 주고 받은 건 잘못된 거죠. 근데 그건 그거대로 뭐 문제가 있으면 처벌하면 되는데 이거를 마치 뭐 거대하게 무슨 사건을 조작해서 무슨 선거를 뒤집으려고 했던 것처럼 몰아가는 건 제가 보기에 급하긴 급한 모양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니 제가 그 잠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커피가 뭐가 중요하냐 그러잖아요. 얼뜻 들으면 커피가 뭐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이 느껴질 수 있는데 그 당시의 녹취록을 보면은 네가 조우영이야? 커피나 한 잔 마시고 가. 그러면서 그 사건이 덮어졌다라는 내용만 있다 보면 일반 국민들, 즉 유권자들도 다 자기 생업에 바쁜 사람인데 그런 것이 언론에 보도가 나오면 커피만 한 잔 먹여갖고 이 사실을 다 덮어줬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고 이것이 대선 사흘 전에 이런 보도가 나와가지고 영향을 주었다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일이고요.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유사일에 전례가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과거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식의 정치 관행은 한국의 정치 문화라든지 정치 관행에서 발본되어야 될 이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다 또 돈이 오갔으니까요. 네. 문제 제기가 가능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돈 문제는 저도 말씀 드린 것처럼 문제 있으면 처벌하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거는 커피를 누가 타줬냐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에 처벌을 안 받았단 말이죠. 박영수 변호인을 선임했고 박영수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도 있는 것이고 근데 나중에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럼 왜 그 당시에 처벌을 안 했느냐? 그게 쟁점인 거죠. 아마 지금 조우영 씨 나름대로 지금 그 핵심 인사가 조우영이라는 사람이잖아요. 네. 조우영 나름대로 또 자기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윤석열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언론에서 받아주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자기가 조사받을 때의 핵심은 그게 아니었다 하니 철저하게 조사해보면 왜 돈을 받았는지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게 대장동하고 연관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커피가 중요하다 그래놓고 지금은 커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은 이것이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도 사실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당시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봐줬다는 얘기는 끊임없이 됐었어요. 이분 인터뷰 전부터.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수석 얘기가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2003년에 왜 전화를 해서 외압을 했습니까?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이재명 대표 단식 지금 열 하루째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체포동의안 검찰 넘어올 것으로 보자. 앞서 고민정 최고위원은 그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던데요. 당연히 하겠죠. 안 하겠습니까? 지금 쌍방울 사건 1년째 수사하고 있는데 수원지검이 지금 그리고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그건 아마 좀 유동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소환 조사를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며칠 이내 하고 있는데 이제 그때까지 단식이 안 끝나면 바로 청구하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만 그래도 저는 청구할 걸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원지검장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반부패 부장으로 바뀐 이유가 수원지검이 제대로 약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지금 수원지검이 이걸 1년 이상 계속 끌고 있어요. 그럼 뭔가 이제 결론을 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좋은 관행은 아닙니다만 검찰이 마치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이 되면 이제 수사를 잘한 거고 구속이 안 되면 이제 수사를 못한 것처럼 여기고 있는데 그거는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지만 이제 그런 어쨌든 지금 현재 검찰은 그런 입장을 갖고 본다 그러면 지검장까지 바뀌었는데 이거를 영장 청구 안 한다. 저는 그거는 좀 그런 일은 없을 거로 보고요. 아마 변수는 제가 보기에는 단식을 언제 끝나느냐. 왜냐하면 소환 조사는 12일로 어느 정도 예정돼 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단식이 종료되는 시점 정도에 아마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식 관련해서 이제 출구 전략 얘기들을 하잖아요. 지금 과거에는 대통령 측이라든가 집권 여당 측에서 이렇게 찾아와서 단식을 만류하긴 했는데 지금 여권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없잖아요. 네,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정치적 관행으로 보면은 이렇게 말리는 그것도 일각에서는 코스프레라고 할지도 모르겠으나 어쨌든 여든 그렇게 하면서 그런데 그 있었죠. 당시를 보면은 단식에 있어서 그 단식을 하는 주체가 굉장히 그 요구하는 상황이 명확합니다. 핀포인트를 한다 그러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아마 김성태 원내대표가 그 드루킹 특검과 관련해서 단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 상대 당에서 말리면서 타협점을 찾고 왜냐하면은 여론이 작동을 하니까는요. 근데 지금 과연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얼마만큼 여론이 호응하느냐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 강론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그것 때문에 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라갔다라고 주장하는 측도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고 또 설명하고 해석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여당은 이것이 사법 리스크를 모면하기 위한 단식이라고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단식에 대해서 뭐 위로 방문을 하거나 또는 그걸 만류하거나 하는 그런 정치적 제스처는 네.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단식을 하다가 앰뷸런스에 쓰러져가지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스토리가 나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지병도 있다고 하니 단식 그리고 그 안에서도 단식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21세기에 그래도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강대국인데 단식이라는 게 정치 문화의 하나로 이렇게 자리 잡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네. 저는 과거에 보수 정당의 대표들이 단식할 때도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념 관련한 얘기 좀 짚어보겠습니다. 현근택 부원장님. 네. 민주당이 지금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과 관련해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아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검사 시절 했던 말을 자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 수용하라는 입장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거죠? 뭐 그때보다 상황이 더 심각하죠. 그때는 왜냐하면 지시를 이제 불이행하고 본인이 이제 어찌 보면 직접적으로 수사를 한 건데 이번에는 뭐 국방부 장관이 사인을 했고요. 법상 이제 신속하게 이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명령을 법에 돼 있고 그다음 장관이 사인했기 때문에 한 거거든요. 그전에 윤석열 그 당시 수사 과장이었나요? 이때는 좀 다르죠. 그때는 오히려 이제 지시를 불이행한 거였는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 현재 이제 우려하는 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보통 국정조사와 뭐 특검 얘기하는데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지금 장관이나 차관 다 간다 그러죠. 네. 안보 2차장이나 국방비서관 다 교체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불러도 아니 나는 이미 해임됐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국정조사보다는 특검이 더 낫다라고 보는 것이고 지금 이제 검찰이 이걸 수사를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네. 이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관여했느냐 안 했느냐인데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관여해서 이첩하지 말아라라고 했으면 그거 바로 직권남용이거든요. 바로 걸리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겠느냐. 그렇게 본다 그러면 방법은 특검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병대 사건에 대한 책임을 두고 국방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민주당, 뭐 국방부 장관 넘어서 지금 내각 총사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세요? 지금 그 박정훈 대령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공방이 되면서 진영으로 지금 갈라져 있는 거는 그 이 사건의 진실을 확인하거나 또는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응원하는 그 박정훈 대령의 동료들이나 또 이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별로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법적인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만큼 좀 지켜보면서 오히려 이 박정훈 대령도 대령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그 생각이 있고 또 자기의 소신이 있을 텐데 이것을 민주당에서 마치 또 정치적으로 활용하듯이 이렇게 되는 것이 박정훈 대령의 그 안위나 또는 그 최상병의 그런 어떤 억울한 죽음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민주당은 좀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전공법으로 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애초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해병대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경찰로 이첩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공정하게 상식적으로 수사를 해가지고 결국 문제는 뭐냐면은 소위 고위직에 있는 사단장이 책임이 있느냐의 여부 아니겠습니까? 네. 그 부분을 전공법으로 하고 정치가 이거 개입되는 순간 실제로 어떤 본인들의 순수한 의도마저도 퇴색하고 또는 그 희석될 수 있다라는 점이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조총련이 주최한 간토학살 추도식에 참석한 것을 두고서도 또 이념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국가단체에 가서 동조했다는 입장인데 민주당이 정치적 책임을 지라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일단 뭐 민주당 소속이 아니고요. 무소속 네. 예전에 민주당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지금 굉장히 이제 슬픈 현실입니다. 저도 뭐 일본 가까운 분들 만나 보면 사실은 이제 남북 분단이 일본에서도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간토 대지진에 우리 교포들이 얼마나 많이 희생됐습니까? 그러면 저는 뭐 조총련이 하든 뭐 민단이 하든 뭐 둘 쪽 다 참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찌 보면 그게 이제 취지인데 지금 민단에 참여 안 하고 이제 조총련에 참여하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아마 이제 조총련 자체가 아니라 이제 시민단체가 주최한 것이고 그중에 한 100개 중에 하나의 단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는 뭐 참여하는 것 자체는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어느 때 하든지 간에 근데 만약에 민단도 참여하고 조총련도 참여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미향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 3명을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뭐 안하무인 이런 비판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조총련이 대법원 판례상 국가보안법이 찬양, 고무, 회합, 통신을 금지하는 반국가 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소위 간토 대지진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민족적인 관점에서도 규명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일본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분노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민단이 주최한 행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윤미향 의원이 이제 그 핵심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국민의힘 의원 중에 한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 2018년에 뭐 윤미향 의원 부부가 소위 탈북 종업원들 있잖아요. 류병식당에. 근데 그 재월북을 회유했다라는 참석자 증언이 나왔다. 이런 논란 있는 얘기들이 자꾸 나오니까 오히려 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고소하기보다는 자신이 거기에 왜 참석할 수밖에 없었고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취지로 했는지에 대해서 좀 진정성을 가지고 해명하고 소명하는 절차가 더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보기에 따라서는 국가보안법이라든지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했다라고 볼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정우김 전 의원님, 홍준표 대구시장이 연일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항일 독립전쟁 영웅, 역사적인 인물로 현재 기준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런 입장인데요. 이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홍범도 장군이 1920년대에 공산당에 입당을 하고 돌아가신 게 1943년이고 또 그 상황의 그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물론 이제 소위 과거 구소련이 가지고 있는 지금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도 또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문제는 홍범도 장군의 독립운동 자체가 아니라 그 후에 자유시 참변에 있어서 역할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지금 논란이 있는데요. 실제로 그 당시에 좌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의 좌편향이나 지금의 좌파들처럼 어떤 사상적으로 뭔가가 입력이 돼갖고 했다기보다는 어떤 그 민족이 나라 잃은 서름, 그래서 그것 때문에 투쟁하고 해방한다라는 그 의식이 있기 때문에 지금 홍준표 시장이 주장했듯이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말에는 그러면 왜 저는 정부가 동감합니다. 이 문제를 끌고 나왔다고 보십니까? 아마 광주의 정율성 씨 그 문제와 더불어서 지금 이 정부의 역사관에 있어서 그 역사관에 상당히 브레인 역할을 하는 몇몇 사람들의 인식이 상당 부분 투영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우파든 좌파든 과거에 독립운동을 한 우리들의 선대를 보면은 그분들의 그 인생의 궤적이 이렇게 공을 한 부분도 있지만은 또 과가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좌파 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아주 소위 객관적으로 기술을 하되 이런 부분은 우리가 배울 점이다 해가지고 우리 후대에 뭔가를 남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정치인들이 다 자신들의 진영의 디멘전을 가지고 상대 진영이라고 생각하면은 나쁜 점만 부각하다 보니까 이런 식의 지금 역사 논란이 생기는 게 아닌가 안타깝습니다. 끝으로 북한 문제 좀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현근택 부원장님, 북한이 어제요 정권 수립 기념일인 구구절을 맞아서 심야 열병식을 거행했습니다. 특이한 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핵어뢰 이런 무시무시한 전략 무기가 아니라 트랙터와 트럭 이런 생활 장비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참 이례적인 일이죠. 보통 열병식을 하면 미사일이라든지 탱크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장갑차라든지 이걸 보이게 돼 있는데 저는 아마 좀 이제 그만큼 좀 이 내부 사정이 좀 어렵지 않냐 경제적으로 그만큼 이제 지금 이제 어찌 보면 지금 이렇게 사실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느 날 우리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 본다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먹고 사는데도 충실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평상시에 아니면 이제 우리로 치면 예비군이나 민방이랑 비슷한 거거든요. 준비도 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건데 흔하지 않은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 옆에 부인 리설주는 보이지 않고 딸 김주애만 눈에 띄었습니다. 북한 같은 폐쇄적인 사회에서 이게 여성인 딸 김주애 후계자가 될 수 있을까요? 원래는요.
북한을 이제 뭐 공산주의 체제라고 하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배우는 교과서적인 공산주의라기보다는 완전히 1인 치하의 거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사이비 종교의 그 교주 같은 그런 집단이라고 보면은 아마 정확할 것 같은데 네. 이게 그래서 굉장히 가부장적인 그런 인식도 강하고 남녀 간의 그 차별적인 그런 문화를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이 딸 김주애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그 나이가 많은 북한의 그런 어떤 관직에 있는 사람이 그 김주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런 장면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낯설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런 관점이라면 실제로 김정은에게 아들한테 무슨 문제가 있든지 아들이 있긴 있는데 소위 그 이설주와의 사이에서의 본류가 아니든지 뭐 여러 가지 해석은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보는 게 현명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권은 반드시 심판받았다는 것이 역사이고 그리고 진리입니다. 정치 검찰을 악용해서 조작과 공작을 하더라도 잠시 숨기고 왜곡할 수는 있겠지만 진실을 영원히 가둘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든 관심을 적게 받아보려 토요일에 조사를 받겠다면서 결국 의료진까지 대기하게 만드는 민폐 조사를 받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고서는 또다시 정치 공작 운운하면서 민주투사 코스프레를 즐기고 있습니다. 본인이 만났을 때 야당 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법적 리스크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시그널이라고 이해를 국민들이 한다면 그거는 대단히 언페어한 그러한 것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네, 한 주간의 여론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배 소장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갤럽에서는 전주와 동일하게 리얼미터에서는 소폭 하락, RN서치에서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어떤 현안들이 가장 영향을 줬습니까? 다포 상태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 또 해외 순방인데 순방 네.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럼 그 다포 상태에 영향을 준 건 뭘까? 다른 것보다는 중도층, 무당층, 또 MZ세대 더 흡수되어야 되는데 흡수되지 않는 응답자층에 영향을 미쳤을 만한, 특히 이제 또 보수층 일부에도 영향을 미쳤을 만한 이슈입니다. 그런 것이 이제 바로 역사 논쟁, 이념 전쟁, 이 부분이 대통령 지지율에 현재로서는 가장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소장님, 네. 지금 대통령 해외 순방 중이잖아요. 네. 이번 조사에서는 반영이 안 된 거죠? 그 RN서치 오늘 나온 자료 보면 조금 일부 반영된 것 같습니다. 대통령 네. 지지율이 한 2% 조금 넘게 올랐는데요. 근데 아직 그 순방 중이기 때문에 크게 반영되지는 않은 것 같고, 이제 지금 기사로 전해지기로는 그 인도 방문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과의 친밀도를 높인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이 녹색 사다리를 위해서 그 기금을, 녹색 기후 기금을 상당히 쾌척하는 그런 기사들이 있는데, 사실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이제 자꾸 순방 나가셨을 때 뭐 이렇게 큰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견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배 소장님, 예. 윤석열 대통령 역사 이념을 강조하는 발언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디어 토마토 조사를 보니까 국민 60% 이상이 이념을 우선시하는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는데, 그러면 윤 대통령 지지율에도 계속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까? 조금 부담이 되죠.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중도층이나 또 일부 보수층에서는, 지지층에서는 색깔론으로 인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MBN 시사 스페셜에 출연했던 김병민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이 이념이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체제다.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일반 국민들을. 네. 그렇다면 보다 더 소상하게 그 이념이 구태의 색깔론이 아니다, 이런 설명을 덧붙인다면 모르겠지만 자꾸만 그 대통령의 이념 전쟁이 홍범도 장군의
흉상, 철거 이전 논란, 또 역사 논쟁으로 이제 연결돼 버리거든요. 네. 이렇게 된다면 일부 보수 지지층에게도 색깔론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다. 그렇다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해야 되는 것은 그 이념의 구체적인 이 모습은 뭐다라는 것을 보다 더 상세하고 최근의 경향성에 맞는 그런 이념인지 아닌지를 덧붙여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이은영 소장님. 네. 이현 역사 논쟁의 최종 책임에 대한 묻는 여론조사에서도 윤 대통령이 높게 나왔습니다. 네. 그 최종 책임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책임이 있다라고 보는 의견이 61.9%나 네. 나온 거는 굉장히 지금 높게 나온 거고 야권의 책임이 있다는 거는 30.3%인데 그럼 이게 향후 정치권 전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최근에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전화면접 조사하고 ARS 다 포함을 해보면 한 33에서 38 정도 사이가 나와요. 그런데 지금 저 자료를 보면은 야권의 책임이 있다가 30%까지 조금 더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윤 대통령 책임으로 귀인하는 여론이 지금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것이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이라든지 또 이제 그 고연령층에게 특히 홍범도 장군 논란이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흐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박정원 대령 이 이야기까지 같이 정치 중립을 지켜야 되는 군 문제까지 같이 결합이 되면서 보수층에서 지금 별로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고, 그것이 지금 그 여당의 지지율의 정체 현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이념 논쟁이 네. 중도층 민심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까? 상당히 이게 좀 줄 걸로 보여지고요. 중도층은 사실 이 논쟁 자체가 지금 갑자기 정말 뜬금포 같이 올라온 논란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지금 공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그 대통령께서 국무위원들에게 전사가 되라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국무위원들은 정말 그 국정을 이끌어 가야 될 사람들에게 싸우라, 특히 야당과 싸우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 네. 것 같습니다. 배종찬 수사님, 네. 육군사관학교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두고 여야 계속 부딪히고 있는데요. 예. 여론조사를 보면 홍범도 장군을 민족주의자로 본다는 응답이 34.4%, 공산주의자로 본다는 응답이 17.1%로 조사됐습니다. 이 지금 이념 역사 논쟁이 총선까지 갈 것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정부 여당에서 계속 주장을 한다면 총선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나오는 여론으로 보면 총선까지 밀어붙였을 때 별로 정부 여당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른바 과유불급입니다. 우리가 지나치면 안 되는데 영화 친구를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막 고마워라, 많이 못 아이가. 뭐 이렇게 나오는 게 뭐냐면은 너무 지나치게 되는 경우에 대한 어떤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조사에서도 보면 영남 지역에서도 홍범도 장군을 공산주의로 평가한다가 한 10%대의 응답입니다. 네. 그 이야기는 이 영남 지역에서도 힘을 받지 못하는 홍범도 장군 논란이 별로 여당에는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그러면은 어디까지 전개를 해야 되느냐. 봉오동 함의 이름을 바꾼다. 그러면 홍범도 함의 이름을 바꾼다. 그러면 봉오동 전투도 이름을 바꿔야 되느냐. 그러면 봉오동 전투를 봉천동 전투로 바꾸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럼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걸 시도할 수는 있습니다. 가령 어떻게 하느냐.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검토를 하는 거죠. 노련하게. 그런데 이번에 이 홍범도 장군이나 4명의 다른 독립 영웅에 관련된 형상과 관련해서는 느닷없이 뜬금없이 주장, 결정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여론에서 거칠게 또 부정적으로 반응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별로 효과적이지가 않은 거죠. 홍범도 함의 그 항명 변경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응답이 63.8%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래서 저는 어느 선까지 가야지.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선을 넘어서면 홍범도 함 이것도 굉장히 난감하게 표현하고, 지금 홍범도로입니까? 대전에 그것도 지금 시장은 바꾸겠다, 검토해보겠다, 구청장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봉오동 전투도 이름을 바꿀 거냐, 봉천동 전투로. 그러니까 이게 대전 홍범도 길 로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잠깐. 그래서 네. 너무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뭐 검토하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 뭐 지속적으로 여론이 호응하지 않으면 여권에서 뭐 다시 회군을 한다든가 전략을 바꾼다거나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까? 그렇죠. 이제 이럴 때 뭐라고 나오냐면 또 윤석열 대통령이 더군다나 해외 순방을 다니면서 민생입니다. 네. 민생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정도에서 이제 일단락을 지어야 되겠죠. 여기서 뭐 더 홍범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 저는 보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 네. 지금 여론이 심상치가 않다. 이제 민생 경제적으로 넘어가는 이제 국면 전환이 필요한 거죠. 이은영 소장님, 네. 중국 기와음악가인 정율성 역사공원 사업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국민 상당수 45.1%가 반대하는데 호남 지역에서도 반대한다는 의견이 더 높게 나왔다면서요? 예, 반대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왔는데 이게 이제 여론조사 공정에서 1,001명 대상 조사를 한 건데요. 사실 이 정율성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이게 누구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논란이 되다 보니까 관심을 갖게 되는 건데 이 조사에서도 보면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거의 30% 가까이가 나와요. 그래서 찬성하다는 의견은 25.4%인데 이제 그 광주시에서는 이게 원래 이제 예전부터 전 정권에서부터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이게 최근에 이념 논쟁과 맞물리면서 그 보수 성향 그 시민단체 여러 곳에서 광주의 그 강기정 시장을 국가보안법으로 지금 또 고발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이게 지금 그 이 정율성이라는 분은 그 중국에서는 좀 추앙받는 인물이어서 이게 한중 우호 관계에서 이분을 좀 이렇게 지렛대로 삼는 그런 행사를 하기도 했는데 굉장히 지금 좀 난감한 상황이 되어 있어서 지금 좀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념 논란이 지금 호응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게 각 그 지자체에서 크고 작은 논란으로 이어지는 것은 좀 이번에는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배종찬 소장님, 예.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조총련이 주최한 간도 대지진 추도식에 참석한 것을 두고서도 지금 이념 공방이 한창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윤 의원 참여한 거 여론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안 좋습니다. 뭐 이게 뭐 빅데이터 상으로도 그렇고 이게 다른 걸 떠나서 그냥 간토 대지진 학살 한국인에 대한 추모다. 그러면 누가 뭐 반대를 하겠습니까? 근데 뭐가 들어가냐면 조총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국민들이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윤미향 의원이 무소속이지만 사실상 정서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았어야 돼요. 그래서 사과 반성을 하는 게 필요하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율성 역사공원도 안 됩니다. 이게 왜 안 되냐면은 그러니까 홍범도 장군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홍범도 장군은 소련 공산당을 지적받지만 43년에 사망을 합니다. 그런데 정율성 이 사람은 6.25 전쟁으로 중공군이 쳐내려왔을 때 같이 있던 인물이에요. 그거는 못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네. 이제 이게 그래서 얼마 전까지는 지금 단식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호남에서 좀 올라간 결과를 한국갤럽에서 볼 수 있지만 한국갤럽의 호남 지지율이 지난주, 지지난주 많이 떨어졌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정율성 공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정율성 공원은 빨리 중단하고 그다음에 윤미향 의원은 아무리 본인이 무소속이라도 더불어민주당에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사과와 반성을 해야 되겠죠. 이은영 소장님, 네. 민주당 윤 의원의 그 조총련 행사 참석 논란에 대해서 뭐 목소리는 내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의원 개인 일정으로 참석한 행사이고 그래서 이게 지금 당에서는 좀 난감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이념 논쟁이 이어지는 시기에 이걸 가지고 어떤 이슈화를 시키겠다라는 목적하에 간 것이 아니면 조금 의원들의 개인 일정도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배 수장님, 예. 이재명 대표가 단식 10하루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갤럽 조사를 보면요. 민주당 지지율이 전주에 비해서 크게 상승했는데 이 대표의 단식이 영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영향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바로 화면에 좀 갤럽 조사를 바로 보여주시래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갤럽 조사에서 동률이 됐지만 직전 조사가 27%입니다. 어디에서 많이 올랐냐면 이재명 대표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이재명 대표가 광역단체장을 지냈던 인천 경기에서 올라갑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지지율이 꺼져 있었던 30대에서 올라가요.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성이 강합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건 어디냐? 호남이에요. 호남이 직전 조사 27%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일 때는 호남에서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41, 43이었는데 이번에 61%로 무려 한 주 만에 18%포인트로 올라갔어요. 그 이야기는 호남도 답답하죠. 민주당이 이 모양으로 이제 총선 대비를 가는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호남도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당대표가 단식에 들어가면 그래 이건 위기야. 이건 우리가 또 다른 목소리 낼 수 없지. 단식의 영향으로 그동안 분열의 목소리가 나오는 쪽에서 결집을 하는 양상이 형태가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은영 수사님 보기에는 네. 어떻습니까? 지금 민주당 지지율 오르는 것이 단식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그 특별히 지금 민주당에 별다른 지금 이슈가 없었고요. 저희가 지난주 이 시간에 RN서치 조사가 50%가 나왔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이번 주에는 그 민주당 지지율이 RN서치 기준으로는 좀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40% 초반대 국민의힘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지금 나오는 자료를 보면은 44.9%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사이에 있었던 거는 이재명 대표 단식 이거 하나인데 특히 이제 지금 이 단식이 가져오는 효과가 모든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이슈가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야당은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이슈가 이제 정렬이 다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단식 1일차, 2일차 계속 이슈의 화제가 결국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모아지다 보니까 호남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조사 대비 18%포인트가 상승을 했거든요. 중도층에서도 지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지지하는 흐름으로 이게 그동안은 좀 정체되어 있던 것이 이제 방향성을 좀 가져가기 시작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를 보니까요. 배 소장님. 예. 이재명 대표가 19%, 한동훈 장관이 12%를 얻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조사보다는 선호도가 한 3%포인트 줄어드는 모습이 있는데 민주당 지지율 상승 효과는 별개인가요? 이게 그래서 뭐냐면은 단식이 분명히 내부 결집의 효과는 있습니다. 네. 같은 한국 갤럽 조사입니다. 같은 시기에 실시된 같은 조사인데 지지율은 7%포인트가 올라갔고 호남에서는 무려 18%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자기 정치 지도자를 물어봤습니다. 이재명 대표 개인을 물어본 겁니다. 민주당 지지율에는. 이재명 대표 개인의 지지율을 물어봤더니 자기 지도자 중에서는 가장 높게 나왔지만 19%입니다. 네. 이게 지난해 9월 이후 조사에서는 낮아진 거예요. 가장 낮아진 겁니다. 지난해 9월 이후부터 자기 지도자를 물을 때 이재명 대표가 20%대는 계속 유지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 조사에서 19%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적어도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으로 한 60% 이상은 나와줘야 된대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그랬잖아요. 당의 한 78% 지지를 압도적으로 받으면서 당대표가 됐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이 조사를 보면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45%만이 이재명 대표를 선택했거든요. 그러니까 단식이 내부 결집에는 상당히 도움이 됐는데 이재명 대표 개인이나 민주당이 외연히 확장되는데 도움이 됐느냐 하면 꼭 딱히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은영 수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뭐 어쨌든 민주진영에서는 이재명 대표, 네. 또 여권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그렇죠. 뭐 압도적인 선두권이잖아요. 네. 근데 이 자료를 보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 외에 그 민주당 그 야권에서 지금 후보로 거론이 된 분은 이낙연 후보 한 분인데 격차가 지금 너무 크게 납니다. 김동연 지사도 여기 있죠. 김동연 지사도 있고 세 분이 있는데 이 이낙연 그 전 대표 김동연 지사는 또 지금 현직이고 그래서 네. 어떤 정치 지도자로 보기에는 조금 이제 거리가 아직은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 지지층 안에서도 이 두 분은 거의 한 자리 숫자예요. 그래서 대체가 지금 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이 단식이 가져오는 효과가 이제 지금 다음 주면은 임계점으로 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지금 검찰 조사를 받았고 오늘도 이제 교권 수호를 위한 법안 개정을 하겠다. 이제 그런 중요한 포인트들을 지금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만약에 또 검찰 소환이 된다면 이거는 명분상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완승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보면 중도층이 지금 민주당 쪽으로 이동하는 방향성을 좀 더 세게 가져갈 수 있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아니라 일요일이니까 이번 주. 그렇죠. 이번 주입니다. 예. 이 소장님, 이재명 대표가요 윤석열 정권의 국정 쇄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등을 천명하면서 지금 무기한 단식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단식 명분과 관련해서는 국민 의견이 팽팽하게 나뉘고 있다면서요. 예, 여론조사 공정 자료 보면 단식의 명분이 충분하다가 46점이 충분하지 않다가 47%인데 이게 지금 자료를 보면은요. 호남하고 충청에서는 충분하다가 50%를 살짝 넘은 수준이고 또 40대, 50대, 30대 이쪽은 또 굉장히 이제 그 50%에 넘어가거나 근접하는 그런 숫자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번 주에 임계점을 넘어가서 쓰러져서 이제 병원에 가게 되면 근데 그 사이에 지금 검찰 소환에 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도층이 보거나 또는 그 20, 30대들이 볼 때는 이거는 이제 할 만큼은 했다. 이렇게 좀 여론의 흐름이 갈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배 수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이재명 대표가 검찰 조사 5번째 어제 출석을 했고 또 뭐 한 차례도
예정이 돼 있잖아요. 예. 이 대표의 검찰 조사가 향후 여야 지지율, 전국 흐름에 미칠 영향은 어떻습니까? 거의 뭐 핵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재명 대표 뭐 대통령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대통령 지지율은 변하겠지만 지금 대체적으로 전국의 가장 큰 변수가 되고 있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행보거든요. 어떻게 되느냐. 이재명 대표의 거치.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의 운명도 총선 결과도 방금 전에 향후 정치 지도자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래도 민주당 내에서는 가장 지지율이 높다. 선택을 많이 받고 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대안을 찾기는 상당히 힘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럴 의지도 지금 이재명 대표로서는 없는 것이고 의향도.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결국 민주당 지지율에도 거의 결정적인 영향을 줄 테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 체제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내년 총선과도 직결되거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수도권 지지율입니다. 결국 수도권이 내년 총선의 운명을 가늠할 것이고 총선 결과에 따라서 윤석열 정부,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도 운명도 갈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수도권 지지율을 특히 인천, 경기, 본인의 지역구가 있고 광역단체장을 맡은 곳이기 때문에 인천, 경기 지지율을 얼마나 이재명 대표가 견인하느냐 못하느냐 이 점이 핵심이 되겠죠. 이은영 수장님,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이어가고 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 대통령실 지금 단식 농성장 방문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지금 과거 야당 대표들이 단식 농성을 했을 때와는 다른 모습인데 네. 국민들의 시선은 어떤가요? 이게 지금 방문을 이제 여당 대표 중에 한 분은 방문을 했어요. 태용 의원이 했는데 뭐 수분 안에 이제 나오긴 했지만 근데 그분이 계속 방문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도 이 여당이 이제 그 야당 대표가 단식을 할 때 물밑 어떤 협상 창구를 만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건 만료 방문이 아니라 항의 방문을 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여당의 의원이 방문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잔인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써서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시간이 다 이번 주로 가서 만약에 이제 검찰 소환 12일 날 예정되어 있는데 만약에 갔는데 거기서 쓰러져서 나온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바로 이제 추석 연휴로 이어지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여당으로서는 정말 그 명분 싸움에서 굉장히 불리한 구도로 지금 아주 불리한 그런 위치에서 이제 추석을 맞게 돼서 추석 밥상 여론에서 완전히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배 주장님, 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뭐 내년 총선의 전초전이다 이런 평가들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당초 이제 무공천 무게를 뒀다가 예. 국민의힘 지금 경선 쪽으로 지금 기울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김태우 전 구청장 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예. 가정입니다만 만약에 김 전 구청장이 공천을 받을 경우 국민의힘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 국민의힘 지지율과 강서구 내에 이제 국민의 지지율을 봐야 될 텐데 대체로 이제 전체 국민의힘 지지율을 이야기할 때는 이런 가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니 대법원에서 선고가 난 지 3개월 만에 대통령이 사면을 해줬고 그리고 그렇다면은 이 본인으로 인해서 생긴 그런 보궐선거라면 출마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부정적 여론이 있어서 국민의힘 지지율에도 별로 긍정적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요즘은 완전 전쟁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네. 오히려 이제 김태우 전 구청장이 조금 이제 탄력을 받아서 물론 이제 경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이 사면을 한 것도 일종의 이 전쟁 형태로 후보들 간에 대결을 해보라. 이 김태우는 상당히 억울하다. 여기에 방점을 찍고 있는 거 아닌가. 게다가 김태우 전 구청장과 관련된 것이 조국 전 장관이니까 이렇게 되면 조국 전 장관도 다시 한 번 더 재소환될 수 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쟁 상태인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덧붙이면 이렇습니다. 강서구는 기본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 강세 지역입니다. 근데 이게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30대, 40대, 50대 초반까지 얼마나 투표에 나서느냐. 휴일도 아닙니다. 아니면 50대 후반에서 60대, 70대 이상의 대체로 국민의힘 지지 성향이 강한 유권자들이 얼마나 투표에 임하느냐. 당일 투표율이 굉장히 중요할 것 높을 것 같습니까? 안 높을 것 같습니까? 저는 생각보다는 높지 않을 수도 있겠다. 네.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네. 그 경선 쪽으로 지금 얘기가 되는 것이 보궐선거를 노렸던 김진선 강서구병 당협위원장 국민의힘에서 탈당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공정한 경선이면 참여하고 들러리면 안 하겠다 이런 입장이던데요. 네.
보궐선거 전체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게 이제 사실은 아까 그 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서구가 민주당의 텃밭이기 때문에 그 예비 후보가 13명이었거든요. 그래서 무소속 출마라든지 아니면 돕지 않는 후보들이 이쪽에서 먼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쪽은 좀 민주당 쪽은 단속이 된 느낌이고 지금 이 김진선 강서구병 당협위원장이 무소속 출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지금 무소속으로 나오기는 어렵다고 저희도 예측을 하는 게 이 김태우 전 구청장이 그 사면을 받아서 지금 3개월 만에 유죄 판결 난 상황에서 사면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대통령의 의중이 아니냐. 그래서 아마 무소속 출마는 하지 못하겠지만 이 그 구청장이었기 때문에 그 당협위원장이기 때문에 조직이 있거든요. 이게 조직이 돕지 않으면 상당히 불리하게 될 수 있죠, 결과가.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은폐 의혹에 대해 수사를 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공수처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고발인 신분이었는데 박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여론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일단은 지금 이제 그 구속 영장이 기각이 된 것부터 해서 그 여론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구속됐을 때 그 탄원서가 하루 만에 17,000건이 나왔고 지금도 이제 이거 직무에서 벗어나 있잖아요. 그래서 복직 요구를 이제 지금 했어요. 이 박 저 대령도. 근데 이거에 대해서 복직 요구를 더 이제 청원을 해주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이게 지금 홍범도 그 장군 논쟁과 같이 맞물려 가지고 박 대령을 복귀시키자 이런 여론이 굉장히 지금 좀 가파르게 상승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배 소장님 보시기에 박정훈 전 대령 관련한 문제 이것도 정치권에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또 정부 여당이 부담을 안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해병대 장병이 순직을 한 것이고 또 그것을 이제 규명하기 위해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진 것인데 여기에 또 국방부 장관도 등장하고 또 안보실 차장 또 국방비서관까지 거론되고 있거든요. 이건 이제 부담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정치 이슈는 논란이 계속되거나 가유불급이라고 너무 이게 지나치고 선을 넘어가면 결국 부담이 됩니다. 일정선에서 일단락이 돼야 되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뭐 항명을 했고 이처벌 안 했고 이런 것보다도 국민들이 제일 알고 싶은 건 그 부분일 거예요. 진실이 뭐냐. 그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집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이죠. 북한이 지난 8일이요. 전술핵 공격 잠수함 진수식 진행했습니다. 그 구구절 맞아 또 심해 열병식도 있었고요. 이 지금 북한과 러시아의 또 뭐 정상 간 만남 얘기도 나오는데 동방포럼요. 네. 소위 말해서 뭐 신냉정 시대 회귀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같은 한반도의 긴장이 윤 대통령이나 정치권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뭐 대통령 지지율은 조금 더 결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지율이 확 급격히 올라가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강조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동맹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미일 협력 필요하다고 이제 강조하게 되면 대통령 지지율이 한 2에서 3% 포인트 가량 이렇게 이제 결집하는 건 있지만 정당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은 또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들어서는 북한 이슈는 또 관성적으로 또 계속 진행되는 것이 있고 또 이것이 어느 한쪽으로만 또 유리하게 작용하느냐라는 인식에 갇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주는 영향. 하지만 이제 대통령 지지율은 좀 결집이 될 겁니다. 이게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요. 이번 한 주 주요 관심 있게 봐야 될 현안은 어떤 겁니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제 전국의 핵인 이재명 대표가 이번 주에 과연 이제 그 임계점에 도달하게 될 텐데 그 형태가 어떻게 될 것이냐. 검찰에 들어가서 임계점에 도달해서 병원에 실려갈지 아니면 그냥 단식 현장에서 그럴지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중도층의 표심이 어떻게 이동할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추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도층의 표심이 그 단식의 명분이 이따 쪽으로 조금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일 것 같습니다. 배 소장님은? 저는 이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행보가 될 텐데 그게 어떤 언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하나는 이제 해병대 특검을 민주당에서는 발의를 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회의 통과 또 윤석열 대통령의 이 부분에 대한 태도 등도 중요한 현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국회 대정부 질문은 막말과 고성으로 얼룩졌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과 정부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국정 현안 등에 대해 질의하고 응답하는 대정부 질문이 여야 정쟁으로 변한 지 오래됐습니다. 일각에서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장관이
총선을 앞두고 자기 얼굴 알리기에 나섰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위원회 적극 대응을 주문한 이후 충돌이 더욱 격해지는 양상입니다. 여야 협치는 찾아볼 수 없고 대립과 분열, 갈등과 적이만 난무하다 보니 결국 초등학교 반창회보다도 못하다는 비난을 듣는 지경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